6월의 러니미드입니다. 템스강의 물 한 개가 들판을 덮고 있습니다. 강바람이 축축한 풀 냄새를 실어옵니다. 이슬에 젖은 잔디가 발밑에서 눌립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가죽 천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천막 사이로 양피지 냄새가 스며 나옵니다. 밀랍이 녹는 향이 그 위에 겹쳐집니다. 어디선가 말발굽이 젖은 땅을 밟는 소리. 고삐가 팽팽히 당겨지며 마찰음이 납니다. 호흡을 죽인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이 들립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갑옷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울립니다. 긴장이 공기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못합니다. 천막 안에서는 깃펜이 양피지를 긁습니다. 철 담즙 잉크가 갈색 궤적을 남깁니다. 참나무 혹에서 뽑아낸 잉크입니다. 벌레가 만든 혹을 물에 담가 만든 것입니다. 꿀과 철가루가 섞여 검푸른 빛을 띱니다. 서기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잉크가 배어 있습니다. 깃펜 끝이 마모되어 여러 번 갈아냈습니다. 밤새 베껴 쓴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입니다. 가죽을 잿물에 담가 털을 벗겼습니다. 틀에 걸어 팽팽하게 말리고 다시 긁어 다듬었습니다. 그 위에 촘촘히 줄을 그어 글을 채웠습니다. 라틴어 약어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읽어내려면 훈련받은 눈이 필요합니다. 1215년 6월 15일의 아침입니다. 서리주의 작은 들판 러니미드. 윈저성에서 이곳까지 왕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스테인즈에서 이곳까지 남작들이 진군해 왔습니다. 양측 진영 사이에 2초원이 놓여 있습니다. 템스강 남쪽 기슭에 자리한 물가초원입니다. 예로부터 회합의 장소로 쓰이던 곳입니다. 윈저성과 스테인즈 사이의 중립지대입니다.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열린 땅입니다. 평평한 들판이라 기습이 쉽지 않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 위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습니다. 천막 천이 바람에 펄럭이며 출렁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왕의 측근들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잠을 설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남작 쪽 호위병들도 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칼자루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천막 사이를 걷습니다. 나이는 6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파리에서 신학을 가르친 학자 출신입니다. 지팡이가 풀밭에 자국을 남깁니다. 흰 옷자락이 아침 이슬에 젖어갑니다. 그분은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합니다. 왕의 천막에서 남작들의 천막으로, 다시 왕의 천막으로 돌아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한 지 닷새째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왕은 윈저성에서 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매일 이곳까지 말을 타고 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성으로 돌아가 잠을 잡니다. 남작들은 텐트에서 갑옷을 입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은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진영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마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골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10여 년 동안 쌓인 분노와 불신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땅과 빼앗긴 재산의 기억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물러설 것인지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양피지 위에는 라틴어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유인의 권리를 적어둔 조항들입니다. 교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 첫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세금과 군역 면제금에 관한 조항이 뒤따릅니다. 재판과 정의에 대한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상속과 과부의 권리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도시의 자유와 상인의 통행권도 적혀 있습니다. 왕의 관리들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의 법에 관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60개가 넘는 조항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을 대헌장이라 부를 것입니다. 라틴어로 마그나 카르타. 그러나 이 아침에 그것은 그저 종이일 뿐입니다. 잉크와 양피지와 밀랍으로 이루어진 물건입니다. 약속을 담은 물건입니다. 지켜질지 알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형태를 갖춘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이 들판에서 만들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걷히면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들판이 드러납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 새가 옵니다. 러니미드의 아침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4년 존 왕은 노르망디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헨리 2세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형 리처드 1세가 지켜내던 땅이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노르망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앙주와 메인, 푸아투의 일부도 잃었습니다. 앙주 제국이라 불리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땅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잃어버린 땅의 왕이라 조롱했습니다. 존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땅 없는 존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땅을 잃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롱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존 왕은 잃은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노르망디를 탈환하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배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동맹국의 보조금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왕은 남작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스쿠티지라는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군역 대신 내는 면제금이었습니다. 봉건 영주는 왕에게 기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스쿠티지는 전쟁이 있을 때만 거두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소집할 때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왕은 이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1199년부터 1214년 사이에 11차례나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해에도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남작들은 관례를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왕의 재정 요구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번 내면 곧 다시 내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봉건적 권리를 남용했습니다. 상속세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습니다. 남작이 죽으면 상속인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습니다. 과부들에게는 재혼을 강요하거나 벌금을 물렸습니다. 홀로 남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재혼을 하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 허락에도 늘 대가가 따라붙었습니다. 과부의 재산이 왕실의 수입원이 되어갔습니다. 어린 상속인의 후견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어리면 왕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후견인은 그 땅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왕은 이 권리를 끝까지 쥐어짜듯 사용했습니다.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수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셰리프들이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직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하듯 주민들에게서 뜯어냈습니다. 벌금과 세금, 온갖 명목의 징수가 이어졌습니다. 숲 근처의 작은 공동체들이 특히 고통받았습니다. 왕실 숲에 관한 법은 가혹했습니다. 사냥은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숲에서 사슴을 잡으면 중죄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베거나 땅을 일궈도 처벌받았습니다. 숲의 경계는 왕의 마음대로 넓어졌습니다. 이 무렵 사람들의 분노는 이야기로도 번졌습니다. 숲에 사는 의적에 관한 전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탐관오리를 벌하는 인물. 민중의 숨죽인 분노가 그 안에 담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훗날 로빈 후드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전해집니다. 왕과 교황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를 두고 다툰 것입니다. 1205년 전임 대주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이을 것인가? 왕과 수도승들 그리고 교황이 서로 다른 사람을 원했습니다. 존 왕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앉히려 했습니다. 노리치의 주교 존 드 그레이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캔터베리 수도승들은 다른 사람을 원했습니다. 양측은 로마에 호소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개입했습니다. 교황은 둘 다 물리쳤습니다. 대신 파리에서 가르치던 신학자를 지명했습니다. 스티븐 랭턴이라는 영국 출신 학자였습니다. 1207년 교황은 그를 대주교로 서임했습니다. 그러나 존 왕은 그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왕은 랭턴의 영국 입국을 막았습니다. 교황의 임명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과 교황 사이의 대립은 더 깊어졌습니다. 1208년 교황은 영국에 성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딕트라고 불리는 처분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사가 멈췄습니다. 미사가 금지되었습니다. 세례도, 고해도, 성찬도 금지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장례 미사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성당의 종소리까지 사라졌습니다. 6해 동안 영국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이 있었고 세례받지 못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까 두려워했습니다. 왕에 대한 분노도 깊어졌습니다. 교황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209년 존 왕을 파문했습니다. 왕은 교회 공동체에서 밀려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교인도 그에게 충성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된 셈이었습니다. 1213년 존 왕은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프랑스의 침공 위협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필리프 2세가 잉글랜드를 치려했습니다. 존 왕은 교황에게 항복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교황의 봉토로 바쳤습니다. 교황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교황의 땅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침공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가로 랭턴은 영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 6해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남작들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랭턴은 왕에게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불의한 법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헨리 1세의 자유헌장을 다시 지키겠다는 맹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왕은 이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1214년 왕은 다시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노르망디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대규모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오토 4세와 손을 잡았습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프랑스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6월 존왕의 군대가 푸아투에서 후퇴했습니다. 7월 부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동맹군은 프랑스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존왕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은 빈손으로 잉글랜드에 돌아왔습니다. 전쟁 비용은 남작들에게 청구되었습니다. 패전의 치욕은 모두가 나누어야 했습니다. 북부의 남작들은 원정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외 전쟁에 군역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작들 사이에는 비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1214년 11월 베리 세인트 에드먼즈 수도원에 남작들이 모였습니다. 39명이 제단 앞에서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헨리 1세의 자유헌장을 다시 확인하자. 왕이 거부하면 전쟁도 불사하자. 그들은 손을 맞잡고 맹세했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의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왕과 남작들이 만났습니다. 남작들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존 왕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부활절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도 답은 없었습니다. 왕은 교황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남작들의 요구를 거부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동시에 십자군 서약도 했습니다. 십자군 서약자는 교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15년 5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브레클리에서 남작들이 왕에 대한 충성을 철회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반란을 선언했습니다. 봉건적 충성 맹세를 거두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피츠월터가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에식스의 유력 영주였습니다. 런던의 베이나드 성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느님과 성교의 군대의 원수라 칭했습니다. 40살쯤 된 전사였습니다. 남작들의 군대가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노샘프턴 성을 포위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베드퍼드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런던이 문을 열었습니다. 5월 17일 수도는 남작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도를 잃은 왕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초 스테인즈로 안전통행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양측은 러니미드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가의 초원에서 평화를 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열흘 첫 번째 회동이 열립니다. 존 왕이 윈저성에서 러니미드로 나옵니다. 남작들은 스테인즈에서 강을 건너옵니다. 양측은 들판의 천막 안에서 마주 앉습니다.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남작들은 문서 하나를 내밉니다. 남작 조항이라 불리는 초안입니다. 4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리한 것입니다. 왕에게 요구하는 양보의 목록입니다. 존 왕의 대인장이 그 문서에 찍힙니다. 협상의 출발점으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합의까지는 아직 멉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왕의 측근들은 왕권을 지키려 합니다. 왕의 존엄을 건드리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구속받는 모습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문구 하나하나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양보는 가능한 한 최소로만 하려 합니다. 남작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협상은 끝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전쟁도 각오한 상태입니다.
런던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힘입니다. 피츠월터는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랭턴 대주교는 그 사이를 오갑니다. 양측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작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정의와 법에 대한 신념도 분명합니다. 랭턴은 파리에서 오랜 세월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장 구분에 관한 공로가 그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장절 구분의 기초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는 왕이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폭군에게 복종해야 할 때가 있어도 불법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현실 정치의 무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를 덜 흘리는 길입니다. 글로 남기고 서약으로 확인하는 합의입니다. 칼 대신 문서로 얻어내는 양보입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감시 조항입니다. 남작 2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들이 왕의 행동을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왕이 헌장을 어기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40일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강제합니다. 강제의 방식은 과격합니다. 위원회가 왕의 성과 땅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왕비와 자녀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실상 왕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왕을 신하들이 감시하고 제재한다는 발상. 존 왕의 측근들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왕의 체면이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왕권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작들은 이 조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존 왕의 말만 믿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다짐도 빈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제동을 거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스쿠티지 문제도 거친 논쟁이 됩니다. 왕은 재량으로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된 관례라고 말합니다. 남작들은 평의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맞섭니다. 마음대로 걷는 세금은 착취라고 말합니다. 왕의 몸값을 치를 때, 장자를 기사로 만들 때, 장녀를 시집 보낼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예외로 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왕국 전체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교와 주교, 백작과 대남작을 소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소환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의 아래에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를 두고도 논쟁이 길어집니다. 권력이 어디에서 멈추는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권에 관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왕의 변덕에 따른 체포와 감금을 금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체포되지도 감금되지도 추방되지도 않습니다. 재산과 권리도 함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만, 땅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합니다. 동료의 판결에 의해서만 처벌합니다. 훗날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 불릴 문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협상안일 뿐입니다. 그 문구를 두고 씨름이 계속됩니다. 정의에 관한 조항도 논의됩니다. 정의를 누구에게도 팔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도 지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문장이 제안되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청원하려면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의에 닿기 어려웠습니다.
부자라도 왕의 눈밖에 나면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그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의 권리도 거론됩니다. 런던시는 옛 자유와 관습을 그대로 누립니다. 다른 도시와 자치구,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로든 수로든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담보되어야 도시도 왕을 지지할 것입니다. 왕에게 런던은 버릴 수 없는 재원입니다. 도시의 상인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왕측도 이 조항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자유도 핵심 의제입니다. 랭턴은 이 조항을 맨 앞에 두길 원합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그 권리와 자유는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교 선거에 왕이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존 왕은 이미 교황에게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의 자유를 건드리면 또다시 파문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비교적 쉽게 합의됩니다. 결국 첫 번째 조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숲에 관한 조항도 논의됩니다. 왕실 숲의 경계를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존 왕이 넓힌 숲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요구입니다. 숲의 법을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해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합니다. 닷새 동안 협상이 이어집니다. 낮에는 양측이 마주 앉습니다. 밤에는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의논합니다. 서기관들은 밤새 문서를 고쳤습니다. 조항은 수정되고 삭제되고 다시 추가됩니다. 깃펜은 달아 여러 번 갈아야 했습니다. 잉크가 부족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피지가 모자라 새 가죽을 구했습니다. 문서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마침내 최종본에 가까운 초안이 완성됩니다. 6월 14째 날 밤, 문서의 뼈대가 마무리됩니다. 내일이면 왕의 인장이 찍힐 것입니다. 남작들은 천막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서기관은 새 펜촉을 준비합니다. 모두가 불안합니다. 이 합의가 지켜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왕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남작들의 단결이 끝까지 유지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내일의 봉인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내전의 칼날 앞에서 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형태를 갖춘 무언가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가, 그것이 내일 아침 이 들판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6월 15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름 아침에 햇살이 들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슬이 마르며 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새소리가 천막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존 왕이 윈저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말 위에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호위하는 기사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자의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48살이었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에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피로가 짙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협상 그리고 배신의 나날이었습니다. 들판에 이르자 남작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도열한 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왕의 수행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력의 균형은 그들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은 칼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싸우러 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합의문에 봉인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천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작들의 지도자들이 뒤따랐습니다. 피츠월터가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 다른 남작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랭턴 대주교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피지 위에 빼곡히 적힌 라틴어 문장들. 문단도 없고 조항 번호도 없었습니다. 글씨는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63개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문서를 낭독했습니다. 주요 조항은 프랑스어로 옮겨졌습니다. 왕과 남작들은 일상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는 법과 교회의 언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이 읽혔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 허락하고 확인한다고. 잉글랜드 교회가 자유로우며 권리가 손상되지 않고 자유가 침해받지 않으리라고. 랭턴 대주교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상속에 관한 조항이 이어졌습니다. 백작이든 남작이든 왕에게서 직접 봉토를 받은 이가 죽으면 상속인이 성년이며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옛 기준에 따라 상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백작의 상속인은 100파운드, 남작도 100파운드였습니다. 과부의 권리에 관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곧바로 지참금과 상속분을 받습니다. 혼인 재산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과 지참금과 혼인 재산 모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은 뒤 40일 동안 그 집에 머무릅니다. 스쿠티지에 관한 조항이 낭독되었습니다. 왕국의 스쿠티지나 원조금을 부과하려면 왕국의 공동조언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의 몸값, 장자의 기사서임, 장녀의 결혼.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한 조항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자유인도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으며 권리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추방되거나 파멸되지도 않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동료들의 적법한 판결이나 땅의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문장이 읽히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자의를 법으로 제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정의에 관한 조항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의를 팔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않겠다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왕의 변덕이 곧 법이던 시대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런던에 관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런던시는 모든 옛 자유와 자유로운 관습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도시와 자치구와 마을과 항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안전하게 드나들고 머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옛 정당한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핵심 조항이 낭독되었습니다. 25명의 남작을 선출하여 왕국의 평화와 자유를 온 힘으로 지키게 한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왕이나 대법관이나 관리가 누구에게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실이 넷의 남작에게 알려질 때 그 넷이 왕에게 와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40일 안에 고쳐지지 않으면 나머지 21명에게 회부합니다. 그들은 왕국 전체와 함께 왕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왕의 성과 땅과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왕비와 자녀만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이것이 감시 조항이었습니다. 존 왕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가장 굴욕적인 조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낭독이 끝났습니다. 이제 봉인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명이라 말하지만 서명은 없었습니다. 왕도 남작도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봉인이 서명을 대신했습니다. 스피구르넬이라 불리던 관리가 나섰습니다. 왕의 대인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수한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밀랍을 녹이고 인장을 찍는 장치였습니다. 불 위에서 벌집 밀랍이 녹고 있었습니다. 밀랍에는 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굳었을 때 더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빛 밀랍이 서서히 끓어올랐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양피지 끝에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비단 끈이나 양피지 띠가 놓였습니다. 인장 틀이 밀랍 위에 눌렸습니다. 존 왕의 얼굴이 새겨진 양면 인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왕좌에 앉은 왕의 모습이, 다른 쪽에는 말을 탄 왕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붉은 밀랍 위에 찍혔습니다. 밀랍이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천막천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판 위로 햇살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밀랍이 굳었습니다. 인장 틀이 조심스레 제거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는 이제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봉인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는 이제 왕의 의사를 담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작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랭턴 대주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윈저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누구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나흘 뒤인 1215년 6월 19일의 날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남작들은 왕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봉건적 충성 서약을 갱신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동시에 조약이 하나 더 맺어졌습니다. 왕이 헌장을 어기지 않는다면 8월 15세까지 런던을 돌려주겠다고 남작들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피츠월터의 이름이 맨 앞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끝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양측 사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존 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작들은 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곧 사본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실 서기국에서 필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윈저 근처 천막에서 기펜이 쉬지 않았습니다. 양피지와 잉크가 동원되었습니다. 서둘러 베끼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최소 13통이 6월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각 주마다 하나씩, 그리고 5개 항구 동맹에도 하나씩, 사본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크기와 모양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가로로 길었습니다. 어떤 것은 세로로 길었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웠습니다. 사본들은 각지로 발송되었습니다. 셰리프들과 주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링컨과 솔즈베리에도 도착했습니다. 주교자 성당에 문서가 보관되었습니다. 지역 법정에서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직자가 라틴어를 읽고 옮겨 전했습니다. 왕도법 아래에 있다는 선언을, 정의는 팔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존 왕은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봉인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로마로 사절을 보냈습니다. 교황에게 무효를 요청했습니다. 왕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강요로 맺어진 합의라고, 폭력과 공포 아래서 봉인한 것이라고, 자유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왕의 편에 섰습니다. 1213년에 왕이 교황에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는 이제 교황의 봉토였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봉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남작들의 반란은 교황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8월 24째 날 교황 칙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문장이 읽혔습니다. 수치스럽고 비굴한 합의라고 불렸습니다. 폭력과 공포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은 왕을 맹세해서 풀어주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원히 무효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로 말입니다. 왕은 환호했습니다. 남작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칼이 다시 뽑혔습니다. 제1차 남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는 찢겨나갔습니다. 존 왕은 북부와 동부를 휩쓸며 진군했습니다. 로체스터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2달간 잔혹한 공성전이 이어졌습니다. 돼지 기름이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갱도 지주가 타들어갔습니다.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수비대는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11월 말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왕은 항복한 자들을 교수형에 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 장수가 말렸습니다. 항복한 자를 죽이면 우리도 죽는다고. 왕은 한 명만 처형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왕은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작들은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태자 루이에게 왕관을 제안했습니다. 약한 혈연의 연결고리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했습니다. 1216년 5월 루이가 해협을 건넜습니다. 프랑스군이 켄트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런던으로 진군했습니다. 런던에서 루이는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대관식은 없었습니다. 왕관을 씌워줄 대주교가 없었습니다. 랭턴은 로마로 소환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작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2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존 왕과 루이 왕입니다.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전쟁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존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 중 이질에 걸린 것입니다. 동부 잉글랜드를 진군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뉴여크성에서 49회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움받는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헨리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글로스터 수도원에서 왕관을 받았습니다. 급히 치러진 초라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왕관 대신 어머니의 금관 장식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진짜 왕관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새 정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작들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윌리엄 마셜이 섭정이 되었습니다. 70살의 노장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기사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재발행이었습니다.
1216년 11월 축소된 버전이 공포되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조항들은 삭제되었습니다. 25명 위원회 조항도 빠졌습니다. 왕을 감시하는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핵심 원칙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적법한 재판과 법의 지배, 자유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교회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이것들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작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존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아버지의 죄가 없었습니다. 루이보다 헨리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1217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링컨 전투에서 왕당파가 승리했습니다. 도버 해협에서 프랑스 함대가 격파되었습니다. 루이는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위 주장도 철회했습니다. 평화조약의 일부로 문서는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숲 헌장이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숲에 관한 조항들이 별도의 문서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대헌장을 마그나 카르타라 불렀습니다. 자유헌장이 남았습니다. 1225년 헨리 3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18살이 된 왕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려면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남작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왕은 다시 발행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로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인장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판본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용되는 것은 주로 이 버전입니다. 37개 조항으로 축약된 버전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왕도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 문장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러니미드의 초원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문법에 등록했습니다. 법령집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러니미드의 밀랍이 법전에 잉크가 되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뼈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이 이 문서를 불러냈습니다. 왕도법 아래 있다는 그 원칙을 러니미드의 밀랍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들판의 씨앗은 바다 건너 열매를 맺었습니다. 러니미드의 들판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템스강가의 초원은 여전히 푸릅니다. 1929년 레이디 페어헤이븐이 자금을 보탰습니다. 그 땅은 내셔널 트러스트에 맡겨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판 한쪽에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가 세운 것입니다. 흰 돌 위에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법 아래의 자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인터넷에서 위대한 헌장이 태어난 곳이라고,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그러나 1215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의 권리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은 봉건 사회에서 특정 지위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인구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농노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묶인 소작인들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재산권만 일부 보호되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작들이 원한 것은 그들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왕의 자의적인 세금 징수를 막고 싶었습니다.
상속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재판 없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거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회를 만들자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봉건 질서 안에서 버티려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왕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말이었습니다. 왕은 신이 세운 존재라는 믿음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관행도 이어졌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양피지에 쓰고 밀랍으로 봉인해야 했습니다. 사본을 만들어 각지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남았습니다. 합의는 양측이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도 드러났습니다. 왕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남작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평의회의 씨앗이었습니다. 훗날 의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기서 움텄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곧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패한 평화 조약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씨앗은 땅 속에 남았습니다. 재발행될 때마다 조금씩 자랐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해석은 바뀌고 의미는 넓어졌습니다. 처음의 의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선을 긋는 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 일은 대개 위기에서 출발합니다. 전쟁의 문턱에서, 파산의 그림자에서 참을 수 없는 이들이 요구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권력은 마침내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굴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존 왕은 봉인 직후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교황이 그를 도왔습니다. 첫 번째 헌장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힘으로 얻은 것은 힘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반복에서 왔습니다. 헌장이 다시 발행되고 또 확인되면서 왕이 바뀌어도 문서는 남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읽히고 인용되면서 종이 위에 말이 관습이 되고 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습니다.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었습니다. 잊혔다가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재해석되고 때로는 신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봉인 같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밀랍과 양피지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법령과 조약과 헌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과 국제협정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약속을 담보해 줄까요? 종이에 쓴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가 보여줍니다. 교황의 칙서 한 장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감시 조항도 끝까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25명의 남작도 왕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어떤 장치를 통해 제도가 될까요? 문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시하고 시정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도 결국 사람이 움직입니다. 의지가 흔들리면 제도 역시 흔들립니다. 1215년의 남작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위원회가 왕을 막을 수 있으리라 믿었을까요? 아마 온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력에 기대었습니다. 조항은 사라졌지만 시도는 남았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기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적은 남습니다. 후대가 읽고 배울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실패한 시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도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니미드에서 밀랍이 굳던 그 순간 존 왕도 피츠월터도 랭턴도 미래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왕은 시간을 벌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작들은 재산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주교는 교회를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인류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헌정주의를 설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수백 년 뒤에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남긴 문장은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먼 곳까지 흘러갔습니다. 역사는 의도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이 들판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왕의 자위에 제한을 걸려는 첫 시도입니다. 그 시도는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잊히지 않았습니다. 재발행되고 재해석되고 다시 인용되었습니다. 남작들의 특권은 더 넓은 권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6월의 아침, 템스강가에 바람이 붑니다. 800년 전의 공기와 같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풀밭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양피지 대신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약속의 의미를 묻습니다. 권력에서는 누가 그을 수 있을까요? 왕과 남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시민,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선을 지킬 것인가? 그 선이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키지 않을 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이 필요합니다. 왜 그 선이 그어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갈등 끝에 약속이 나왔는지도요. 잊으면 다시 잃습니다. 기억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러니미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밀랍이 녹고 인장이 찍혔습니다. 약속이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그 약속은 무너졌고 되살아났고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러니미드가 남긴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 하나입니다. 권력에 어떻게 선을 긋고 그 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일.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